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국립국제교육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광역 1호를 발령하고 소방헬기 2대와 장비 30여 대, 소방인원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염이 거세 140명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대형 화재를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뿌리내린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인데요.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릴 안전지대 119. 안전지대 119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불안전지대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언제든 어디든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내린 봄비 덕분에 화재가 잠시 주춤해서 참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안심을 하면 안 되겠죠? 네, 화재는 안심할 때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싹 말라있던 상가들이 사실은 봄비로 촉촉히 젖으면서 산불의 위험은 상당히 많이 해소됐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 아직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요. 의정부 화재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사실은요. 작년에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가 총 4,231건인데요. 이 중에 최근 5년 동안 중에 작년 한 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주택 화재가 최고치에 달했다니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천만한 불안전지대들을 속속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32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가 시뻘건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다급하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거센 물줄기로 진화에 나섰는데요. 추정되는 화재의 원인은 에어컨 배선의 누전. 거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불은 온 집안을 집어삼킨 후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10명이 새벽에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 중 3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화재입니다. 밤 11시 45분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 담 밑에서 불이 발생했는데요. 쌓여있던 재활용 쓰레기를 다 태운 것도 모자라 지하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보금자리까지 태울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는데요. 소방당국이 추정하는 화재의 원인은 담배꽁초. 한 사람의 부주의로 여러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은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23분. 다세대 주택의 맨 위층에서 발생한 화염은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타올랐는데요.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뻥뻥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불길이 창문을 통해서 외부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뻥뻥 소리 났던 원인들이 베란다에 쌓아 놓았던 부탄가스들이 터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된 이유가 베란다를 일종의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창문이 열려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공기의 공급이 신속하고 아주 순조롭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가 되고 화재가 커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가롭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주민들은 깜짝 놀라 긴급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빌라나 다세대 주택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이 앞서 본 영상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화재였습니다만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는 불,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한 25건 정도 수준인 한 만여 건 정도 되는데요. 그 인명피해는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25% 수준의 발생인데 인명피해는 40%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인명피해 위험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인명피해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니까 덜컥 겁이 나는데요. 이 주택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주택화재의 주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가장 많은데요. 지난해 발생한 주택 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만 1,400여 건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 화재, 그리고 기계에 의한 화재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주택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해보면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조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출동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또 불티가 주방 벽이라든지 환풍기 후드에 기름 찌꺼기 이런 데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혹은 식용유 같은 것들 튀김 요리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또 이제 장기간에 이렇게 가열을 해야 되는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불을 켜둔 채로 자리를 비웠다가 맞아요. 그런 깜빡 경우 잊고 많잖아요. 외출한 네. 사이에 불을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사소한 실수라든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한순간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 바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죠. 날벼락 같은 추돌 사고로 차에 갇히고 끼어버린 운전자들을 구하러 바로 지금 긴급 출동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중기역 근처에서 26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택시기사도 갈비뼈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승용차를 운전한 26살 남성은 휴가를 나온 육군 상병인데요.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 추돌 사고입니다. 최근 인파와 차량이 몰리는 저녁 7시 30분쯤 동작구 시흥대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앞 도로를 지나던 관광버스가 유턴하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운전석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기사가 사고차 안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구조 장비를 사용해 부상당한 택시기사를 구조해냅니다. 비 내리는 날 야간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에 비해 62.2%나 더 높다고 하는데요. 비 오는 날은 특히 안전운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비 오는 날은 좀 조심해야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빗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비 오는 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교통사고가 이제 더 자주 그 현장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비가 오면은 정상적인 도로 상황보다 훨씬 미끄럽고요. 또 시야 확보도 잘 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더 큽니다. 네. 또 게다가 이제 빗길 교통사고는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데요.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은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100건당 2.9명. 근데 맑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2.3명이라고 하니까요, 한 1.3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네요. 이 빗길 과속 운전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교수님, 그럼 비 오는 날 그렇다고 뭐 운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전 수칙 좀 알려주세요. 네, 빗길 운전을 할 때는 사실 도로교통법상 기준으로는요, 기준 속도에서 한 20% 정도 감속 운전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평상시에 시내 주행 속도가 약 한 60km 정도 내외니까요. 네. 비가 올 때는 50km 미만의 속도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낄 경우에는요, 최대 50%까지 감속 운전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일단 비가 온다라고 하면 속도를 낮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또 이제 주행을 하실 때는 주행차로는 가능하면은 중앙 쪽 차로를 이용하시는 게 더 안전한데요.
도로 구조상 물이 이제 도로 가장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네. 이렇게 약간 가운데 쪽에 볼록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양 가장자리 쪽에 실제로 물웅덩이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또 만약에 주행 중에 물 웅덩이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요,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시기보다는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시고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빗길에서 빈번한 차량의 어떤 추돌 사고라든지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하는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젖은路면에서는요, 급제동을 하면 정지거리가 마른 정상 상태보다 한 40%에서 50%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예. 안전운전 하시려면 안전거리를 꼭 유지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교수님 근데 뭐 빗길 운전 같은 것들 방송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빗길에서 운전하면은 수막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서 뭐 빙판길보다도 더 위험하다 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수막 현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수막 현상이라는 게요, 물이 고여 있는 빗길을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타이어가 실제로 지면에 닿지 않고요, 그 사이에 물면에 미끄러져서요, 수상스키 타가 타는 것처럼 차가 쭉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막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요, 차의 제동이라든지 방향 전환 자체가 이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수막 현상이 발생을 하면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 나면서 운전자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그럴 것 되는데요. 같아요. 이래서 갑자기 핸들을 막 꺾거나 또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막 현상은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가 심할수록 더 잘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의 마모 상태라든지 공기압이 적정한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타이어를 확인하시지만 비 오는 날에도 타이어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운전과 이 철저한 차량 점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운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른하고 입맛이 없기 쉬운 요즘 가족이나 친구랑 맛있는 음식 먹으러 식당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즐거운 식사 자리가 만약에 화염에 휩싸인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위험천만한 식당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불꽃과 함께 매캐하고 시꺼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밤 8시 26분 종로구 소격동의 꼬치구이 전문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영업이 끝난 뒤라 음식점 안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서 그릴의 기름때를 토치로 제거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식당과 상점들이 밀집돼 있는 광진구 화양동. 토요일 저녁 7시 10분쯤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스오븐 불티가 환기 배기관 덕트 내부에 붙어있는 기름 찌꺼기에 날아가 불이 난 것인데요. 음식점 주방 화재의 대부분이 덕트 기름 찌꺼기 등 가연물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래된 기름때와 후드 또는 뭐 덕트라고도 부르는 이 환기 시설 때문이네요. 네, 해마다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매해 한 700여 건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한 20%가 환기 시설, 이 배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덕트나 이제 후드라고 부르는 이런 환기 네. 설비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리할 때 나오는 기름의 유증기라든지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가지고요. 네. 그 바람이 빠져나가는 그 통로상에 한 겹 한 겹 이렇게 이제 눌러붙거나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방에서 이제 뜨거운 화기가 올라오거나 혹은 그 주변부가 이제 뜨겁게 달궈지는 경우에 배기통 안에 있던 기름때들이 녹으면서 네. 여기에 불이 붙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주변으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네요. 교수님, 이 지난 담양 펜션 사건 때도 그랬지만요. 기름은 가연성이 되게 높아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가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식점 화재도 대형 참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황 아나운서님이 이 방송 진행하시면서 네. 점점 완전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는 게 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네. 가연성이 높은 기름 성분은 사실 작은 불씨만 있어도 굉장히 불이 잘 붙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도가 높은 축에 속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방 화재의 어떤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이제 주방의 경우에 배기관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불이 주방에서 그치지 않고요. 배관을 따라서 건물 구석구석으로 쉽게 번지고요. 또 자칫 건물 전체가 화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식당 화재 같은 경우에 초기에 진압을 못하게 되면 네. 배기관이 굴뚝 역할을 해서 불이 건물 전체로 혹은 또 상층부로 급속히 확산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식당 화재에 진압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데요. 천정 속에 배기관을 따라서 불길이 숨어서 이동을 하는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곳이 불이 진짜 난 곳인지 한 번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네. 또 불을 끄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고충이라고 합니다. 예, 소방대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음식점 주방 화재 저희가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일단 청결 이것이 이제 최우선인데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환기시설의 어떤 기름때를 제거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청소가 어려운 배기통로 안에는 필터를 설치해서 기름때를 거르는 게 필요합니다. 또 기름이 많이 쓰는 음식점 주방의 경우에는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오히려 이제 화재에 해가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식 소화기라고 하는 이제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요즘 이제 아파트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실 천장 같은 데를 보시면 네. 타원형의 이렇게 비행 접시 모양의 둥근 비행 접시 모양이 달려 있는 많이 거 볼 수 있어요. 네, 보실 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자동식 소화기입니다. 일반적인 소화기는 사람들이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이제 그렇죠. 당겨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식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일정 온도 이상이 돼서 이게 화재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액이 뿌려져서 진압을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불 끄기 어려운 배기통로 내부에 이런 자동으로 소화액을 뿌려주는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다 그러면요. 네.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재나 사고가 언제 닥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철저한 예방만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방책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교수님, 요즘 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네. 산과 들로 나들이 가서 제철 봄나물 뜯어오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봄나물도 무턱대고 다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요즘 환경오염이 심해서 그런지요.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는데요. 네. 하천변이라든지 도로 근처에 이제 봄나물을 함부로 캐먹었다가는요. 봄나물이 독나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게 얘기가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천과 도로변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한 370여 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10%의 봄나물에서 중금속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나분 최고 1.4 ppm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허용치의 5배가 된다고 하고요. 네. 카드뮴 같이 안 좋은 중금속도 허용치의 2배까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오염된 봄나물로는 쑥이 제일 많았는데 한 17건, 네. 그다음에 냉이, 돌나물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봄나물 하면은 뭐 쑥과 냉이 당연히 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나왔다니까 되게 놀라운데요. 근데 이 중금속 섭취 자체도 무섭지만 봄나물을 잘못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식중독 환자의 한 35% 정도가 4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4월, 5월에는 봄나물로 인한 식중독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봄나물 식중독 환자의 어떤 80% 정도 수준이요. 대부분 원추리 나물이라고 하는 이 나물을 잘못 먹은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원추리 나물 잘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이 원추리 나물이 식중독을 유발한다니까 되게 놀라운데요. 네, 원추리 나물이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 풍부해가지고요. 네, 맞아요. 봄철에 어떤 춘곤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코리친이라는 어떤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추리 나물을 날로 먹을 경우에는요, 열이 난다거나 머리가 아픈 두통, 그다음에 복통이 생기고요. 네. 심하면은 신부전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신부전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니까 정말 무섭네요. 근데 이 원추리 나물 말고도 혹시 뭐 독성을 지니고 있는 봄나물들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용이 가능한 봄나물들 중에서요. 네. 두릅이라든지 냉이, 달래순, 또 고사리 이런 것들도 실제는 소량이긴 하지만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실 때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삶거나 데친 후에 네. 드셔야 되고요. 또 2시간 정도 찬물에 담궈서 그 독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네요. 이게 워낙 친숙한 나물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요. 식용 봄나물도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섭취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봄나물과 닮은 독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혹시라도 이제 잘못 아시고 드셔서 탈이 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머위랑 닮은 어떤 독초로는 털머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머위는 연녹색에 윤기가 없고 털이 없는데요. 네. 이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에다가 윤기가 또 이렇게 흘러서 아주 사람들이 보기 이렇게, 좋을 것 보기 같아요, 좋게 돼 오히려. 있고요. 또 네. 털도 이렇게 나 있는 게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털머위는 머위를 닮았지만요. 드시면은 큰일 나는 독초입니다. 또 그리고 산마늘과 닮은 독초로는 박새라는 게 있는데요. 네. 산마늘은 마늘향이 강하고요. 한 줄기의 잎이 두세 장 몇 정도만 붙어 있어서요. 털이 없는데요. 네. 산마늘을 닮은 독초 박새 같은 경우에는요. 줄기에 큰 잎이 여러 장 달려 있고요. 또 잎 가장자리에 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들 적어 두셔야겠어요. 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생긴 모양 외에도 봄나물이랑 독초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보는 예. 것만으로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처음 보는 어떤 나물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독초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독초라고 의심되는 식물이 있다면요. 줄기를 이렇게 꺾어서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냄새요? 예,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면 독초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리고 이제 즙을 내서 팔뚝 부분이나 피부에 살짝 발랐을 때 네. 이 바른 곳이 빨개지거나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 독초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채취해서 물에 삶았다면 물 색깔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삶은 물이 검은색이라거나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떴을 때 독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교수님,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걸 다 모르고 독초를 실제로 먹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설사가 난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혹은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은요, 즉시 119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청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독초를 먹은 후 1시간 이내에 독초가 우리 소화기인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때 이제 환자를 눕히는데요. 왼팔이 지면에 닿게 옆으로 눕힌 다음에요. 네. 먹은 것을 이렇게 옆으로 토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장 내의 독초가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요. 최대한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가 이제 의식을 잃은 경우에 억지로 구토물을 이렇게 이제 토를 하게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요, 구토물 자체가 이제 기도를 막아서 그럴 수 폐로 있겠죠. 넘어가거나 숨을 막을 수도 있어서 네. 이렇게 억지로 토를 하게 하는 방법은 절대 안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요,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나물이라든지 독초 이런 것들을 꼭 가져가셔서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를 통해 봄나물의 위험성을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이 봄나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해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줄 맞춰 안전하게 달리라고 그어놓은 게 차선이라면 차선 변경 전에 보내는 깜빡이는 안전을 위한 생명 신호인 셈인데요. 저기 저 차 뭔가요?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채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깜빡이도 안 넣고 그냥 핸들을 꺾는데 뒷차와 꽝! 2차 충돌까지 위험천만한 차선 변경입니다. 이번엔 택시의 급차선 변경인데요.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하다가 직진차와 꽝! 도로 위 약속 위반입니다. 또 다른 도로입니다. 승용차와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꽝! 교통사고라는 도로 위 약속 위반이 빚은 아찔한 충돌사고 현장입니다. 통행 제한 표시도 엄연한 도로 위 약속입니다. 선거 유세차 같은데요. 높이 제한 무시하고 통과하려다가 쾅 우르르 차가 완전 분해되고 맙니다. 밀리는 도로 살금살금 꼼수 부려 먼저 빠져나가려는데 쾅! 꼼수가 부른 다중 충돌 사고입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도로, 저 앞 하얀색 차, 깜빡이를 켜자마자 그냥 차선 변경해버리는데요. 꽝꽝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깜빡이는 차선 변경 전에 미리 보내는 양해 신호라는 점 깜빡하셨나 봅니다. 눈치 보다가 설마 괜찮겠지 중앙선 침범을 감행하는 저 차. 대형 버스의 옆구리를 받치고 맙니다. 운전자의 안위가 걱정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충돌 사고입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신호위반 같은 거 뭐 도로 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심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과 안전이 서로 약속을 한 이런 것들이다. 사소한 신호 위반도 우리의 생명을 정말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김해 유라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대 건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은 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설치된 펌핑카에 이 다리를 받치는 받침대에 이렇게 철판을 깔고 작업을 하게끔 돼 있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집안이 이렇게 침하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요. 건설노조는 건설사가 철판만 안전 규정대로 깔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우리 사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안전지대 119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